오스만 역사. 당시 예멘에서 먹던 커피는 우리가 아는 커피와는 아주 다릅니다. 커피 열매를 냄비에 넣고 한약처럼 달여서 먹었는데 쓴맛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각성작용과 식용저 등의 효과가 굉장했기에 예멘의 수피들에게 커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위해서 메카에 갈 때도 커피를 챙겨갔을 정도였죠. 수피가 메카에 커피를 전하면서 메카 내 예멘인 거주 지역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효령이 알려지면서 메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던 이슬람 수행자들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새 커피는 메카의 가정과 공공장소에도 즐겨 먹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커피가 인기를 얻자 메카에서는 카우바하네라는 독특한 가게가 등장했습니다. 아랍어로 카우바는 커피, 하네는 집이란 뜻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집, 지금의 카페를 세계 최초로 메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메카가 커피를 이토록 빠르게 받아들인 그 이유는 이슬람교가 술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늘 어디인가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커피와 카페가 매개체가 됩니다. 커피가 술 대신하면서 중동에는 커피를 이슬람의 포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중심 메카에서 유행한 커피는 이슬람교 수행자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전파됐습니다. 이집트 역시 이슬람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커피는 카이로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카이로 곳에서 또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커피의 생산지인 예멘과 더불어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던 메카와 이집트 카이로까지 점령하면서 커피 종주국이 될 모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처음 접한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처음 콘스탄티노플에 들여온 커피는 일부 귀족이 지키는 희귀품에 불과했습니다. 커피가 오스만 제국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10대 술탄이자 최고의 군주라 불린 술레이만 1세 때부터입니다. 술레이만 1세는 술레이만 대제라고 불리는데 그는 1520년에 1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왕이 올라서 46년이나 오스만 제국을 다스리면서 황금시대를 연 위대한 술탄입니다. 안으로는 문화와 상업, 교역, 통치 체제를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젊고 능력 있는 술탄이 노린 땅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차지하면서 유럽 정복의 신화탄을 올렸습니다. 1522년엔 300여 척의 대규모 해군과 110여만의 육군을 총동해서 그리스의 로도섬도 함락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은 통치 중에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더욱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술레만 대자의 다음 목표는 유럽의 문지기란 병을 가진 헝가리와 영국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 서유럽 사이에서 위치해서 유럽 동부 최정선에서 오스만 제국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나라였죠. 이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헝가리 왕국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526년에 술레만 대제는 약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헝가리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 두 나라는 남부의 모아 지평원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오스만 제국은 아군의 사군을 올리고 적군을 위협하기 위해서 메르테르라는 군악대를 수직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군악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림의 왼쪽 헝가리 왕국의 군대이고 오른쪽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입니다. 오른쪽에는 악기를 든 사람들이 군악대입니다. 메테르는 오스만 제국의 최강 정예부인 예니체리의 군악대로 전투 직전에 최전선에서 천둥같이 커다란 소리에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기를 일으키고 적들을 두려움에 자극하기 위해서였죠. 군악대가 들고 있는 둥근 무채는 오스만식 심벌지입니다. 심벌지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고음을 내서 적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낙타가죽으로 만든 드럼은 우레 같은 소리를 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군악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적을 향해서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기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 소리만 들어도 예니체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투 전부터 상대편의 사기를 꺾은 것이죠. 당시 유럽에는 군악대가 없었기에 더욱 놀라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군악대를 만든 나라답게 튀르키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심벌지를 제약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악대를 퍼뜨린 것도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림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대포입니다. 대포 공격을 받은 헝가리 왕국의 기병대는 맥을 못 추고 몰살당했습니다. 군악대 대포 활약 덕분에 오스만 제국은 단 2시간 반 만에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짧은 전투에서 헝가리 왕국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술레만 대제는 승전에 대한 기록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2,000명의 포를 학살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았다. 헝가리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을 땅에 묻다.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던 술레만 대제는 즉시 헝가리 왕국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헝가리 왕국이 오스만 제국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의 여론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껏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막아주는 헝가리 왕국이란 방패막이 사라지면서 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술탄이 언제 대군을 이끌고 자신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게 된 유럽은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튀르키예인들이 지나간 땅은 100년 동안 열매가 맺지 못한다거나 튀르키예인들이 온다고 하면 오는 아이도 울음을 또 그칠
정도다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의 존재감과 권력은 나날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잠 못 들게 했던 술레이만 대제의 야망이 한풀 꺾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강국 중 하나인 합스부르크는 제국이 거침없는 오스만 제국의 질주를 유럽의 최전선에서 막아낸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자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의 빈을 점령하지 못한 채 오스만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채 돌아서고 말았죠. 하지만 이후에도 술레이만 대제는 페르시아 지역과 아라비아 원도로 진출해서 세력을 더욱 넓혔고 이 시기에 대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술레만 대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쪽의 세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육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오스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죠. 오스만 제국이 영토 내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국가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오스만 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커피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1500년대 아랍 여러 국가들은 커피값이 매우 높았습니다. 메카와 이집트, 카이로 등에는 곳곳에서 커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커피콩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술레이만 대제는 국가적으로 커피 농사를 장려했고 예멘은 더 많은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다른 작물은 농사짓던 땅까지 엎어버리고 여기에 커피나무를 심겼댔죠. 그러면서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특산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란 이름도 이때 굳었습니다. 원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카파, 아랍에서는 카흐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 카흐베라고 불렸고 오늘날의 커피의 원이 된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예멘에서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자 수자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손쉽게 커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커피는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술레만 대제 시기는 술탄부터 정부 관리, 군인과 일반 시민에 이르까지 수많은 국민이 커피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술레이만 대제는 궁전에 커피를 끓인 담당 관리를 다루었고 귀족이나 부자들은 특별히 집에 커피방을 만들어서 커피 전담 하인이 커피를 끓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커피 전담 바리스타를 집어둔 것이죠. 이 시기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최소 2잔에서 많게는 20잔이 넘는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셈이죠. 게다가 커피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면서 몸이 아프면 단식하면서 다른 치료법을 찾지도 않고 커피만 마셔야 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커피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프랑스는 파리에서 와인에 돈을 쓰는 것만큼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카페에 돈을 쓴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커피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커피를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혼인서에게도 커피 없이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맹세하는 신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커피를 즐겼을까요? 이들이 커피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발명했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전용 주자인 체스베의 뜨거운 커피를 담은 그릇인 자르프입니다. 체스베는 오늘날 커피포트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로 몽투라는 뜻을 자르프는 컵홀더에서 지금의 커피잔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모든 가정은 체즈베와 자르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일반적인 커피 도구는 별 큰 장식 없이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술탄이나 귀족,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상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상류사회는 자르프를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해 손님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커피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불 대신 뜨거운 보레를 사용했습니다. 오스만 커피의 진정한 맛과 향을 내려면 서서히 끓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게 가라는 커피가루와 물을 채집해 넣고 아주 뜨겁게 달군 모래에 위해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오스만식으로 커피를 끓일 때는 거품을 잘 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품을 풍성히 넣을수록 부드럽고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커피가 향기가 오래감으로 3번 정도 끓여서 충분히 거품을 냈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커피가 충분히 우러나면 그대로 잔에 담아옵니다. 커피잔 안에 커피 가루가 같이 들어간 상태로 손님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때 커피잔을 가루로 점을 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커피점은 오스만 제국부터 내려온 오래된 전통입니다. 커피점을 보는 방법은 커피를 다 마신 뒤에 컵 받침을 커피잔 위에 얹어 빠르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커피 가루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커피잔에 나무 찌꺼기 모양으로 운세를 점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모양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고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고기 모양은 취업이라 금전 등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커피점을 볼 때 컵을 들어 올리는데 컵과 받침이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예언자의 컵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완전한 점괘를 뜻합니다. 소원했던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일상이 커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 만날 때, 장사할 때, 신에게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등 모든 자리에는 커피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문화에도 커피가 스며들어서 독특한 상견례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남자 쪽 집안의 어머니들이 마을 오가면서 미리 마음에 드는 여성을 며느리를 찍어두었다가 여자 쪽 집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 집안이 그쪽 집안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편지를 받은 여자 쪽 집안은 방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만나서 상대 남자 얼굴을 봐야죠. 그렇게 양쪽이 합의한 날짜에 맞춰서 여자 쪽 집에서 두 가족이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청혼을 받은 여성은 남자 쪽 가정의 취향에 따라서 커피 주문을 받고 직접 커피를 끓여
대접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커피를 끓이는 실력이 좋을수록 요리 솜씨도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혼에 온 남성에게 줄 커피를 끓이는 방식입니다. 남자 쪽 가족에게 대접할 커피는 일일이 주문을 받아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 끓여야 하지만 청혼한 남자에게 줄 커피는 여자 마음대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커피로 청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청혼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탕을 넣지 않은 씁쓸한 커피를 주죠. 정말 싫은 사람에게는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혼한 남자가 마음에 들면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달콤한 맛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청혼한 여자가 끓여준 커피를 마실 때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커피 맛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커피가 달아냈었는지 여자의 집에 나오고 나서야 가족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었죠. 청혼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는 것은 두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불쾌한 일을 겪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일종의 예인세입니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에서 카페도 크게 유행했습니다. 1554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카페가 처음 문을 열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왕국 못지않게 호화롭게 유명했던 오스만 제국 그 카페에서는 고급 카펫이 깔려있고 화려한 분수대가 놓여있습니다. 사람들은 푹신한 쿠션에 기대서 커피를 마시거나 춤과 음악, 전통 그림 자극 같은 다양한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거나 처음 보는 사람과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카페는 커피와 오락을 즐겼고 최신 뉴스를 들으면서 정치 토론과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종합문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스만 제국 전역에는 60개가 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카페를 두고 놀기 쉬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커피가 유럽으로 퍼진 데는 어느 도시의 역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받아들인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적개심을 품었던 이 시기에 어떻게 커피를 받아들였던 걸까요?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로 해안의 자리에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다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서 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장사를 위해서라면 지역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세계 곳을 누볐는데 이들에게는 오스만 제국은 동양과 서양의 정점에 위치해서 각 나라의 문물과 돈이 물려드는 황금 상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국유 위에서 무역을 활짝 개방했기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활동하기도 수월했죠. 자유롭게 오스만 제국을 오가던 베네치아 상인들은 어느새 강렬한 커피의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